지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국 사람 만들기란 책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권까지 나왔고요. 5권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실제로 한 8권까지 갈 것 같은데 연도상으로는 저렇게 해봐야 한 대략 1850년에서 한 1896년까지 이걸 치더라도 까지밖에 커버가 안 됩니다. 제가 정치 사상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미국서 정치 철학을 공부하고 와갖고 연세대학교에서 92년부터 정외과에서 정치 사상을 이극찬 교수님 후임으로 이제 맡아서 가르쳤는데 고대 중세 서양 정치 사상, 근대 서양 정치 사상, 탈근대 정치 사상, 동양 정치 사상 이렇게 네 과목을 제가 학부에서 가르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에서부터 해갖고 마키아벨리 쭉 하고 뭐 미셸 후커가 어쩌고 이런 하이데거가 어쩌고 이런 걸 하고 공자, 맹자 이런 거를 다 했는데 아무리 그 정치 철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상황을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그걸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한국의 역사를 좀 알아야지 이제 그 맥락을 제가 어떤 철학이 적용이 되고 안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사를 나름대로 공부를 시작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 근대사를 써놓은 거를 보면은 정말 너무 엉터리라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엉터리로 우리가 공부를 해갖고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이거를 이해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어떤 나라든지 선진국들이 그렇지만은 자기네 역사에 대한 책들이 1000페이지, 2000페이지 그냥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아무 책방에 나가면 그냥 역사책들, 전기들 우리는 처참하게 없습니다. 있는 것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뭐 예를 들어서 위정척사파에 대해서 읽으면은 뭐 면함 최익현이 어쩌고 화서 이항로가 어쩌고 해서 읽다 보면 막 우리 거를 지키려고 그래서 굉장히 뭐 민족주의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또 은근슬쩍 해석들을 하는데 또 쇄국 정책을 하니까 쇄국을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이제 뭐 김옥균, 박용효에서 개화파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역시 그래도 박하세상을 배우려고 개화를 하려고 그래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일본을 배우려고 했다니까 이건 또 친일파 아니냐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얘기가. 근데 이제 동시대에 전봉준을 취조하는 게 서광범이었고 예를 들어서 그냥 그때에 1884년 5년부터는 뭐 언더워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까지도 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다 동시대에 일어난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서로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기독교 관련 책을 읽으면 그냥 자기네 기독교 얘기만 하는 거고 동학 얘기는 동학 얘기만 하는 거고 뭐 위적척사파는 위적척사만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고 무슨 관계였는지 동시대에 살면서 우리 근세사를 만들어 나간 사상들이고 인물들인데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다시 쓰자 그래갖고 주제넘게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 열등의식죠. inferiority 콤플렉스. 우리 흔히 콤플렉스 그러는데 생긴 것 갖고도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고 키 갖고도 콤플렉스가 있고 막 학력 갖고 인간이 다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콤플렉스라는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사람을 왜곡을 시키죠. 그 콤플렉스가 이제 심해지면은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혀 본인의 원래 모습과는 다른 성격을 만들어내고 이제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정신분석학에서는 이제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뭐 프로이드나 그 융이나 이런 사람들 과거에 일어난 특정 사건에 대한 생각, 감정, 기억, 열등의식이 과하여 심리적인 통합과 안정을 저해하고 자아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렸을 때 무슨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거나 창피한 일을 당했거나 그러면 이제 그걸 무의식적으로 이제 눌러버리려고 그러고 지워버리려고 그러고 기억을 안 하려고 그러고 전혀 없었던 멀쩡한 게 아니었던 듯이 행동들 하고 하면은 이제 정신분석학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자기가 가장 피하고 싶은 거 가장 인정하기 싫고 가장 기억하기 싫은 거를 결국은 기억해내도록 하는 게 그게 정신분석학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탄 게 무서우면 한 걸음 해갖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데까지 가도록 해야지 이제 그 콤플렉스가 극복이 되는 거고 공포증 이런 게 다 그렇게 극복이 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 역사 콤플렉스에 너무 젖어 있는 역사를 지금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나라에 다 아시겠지만 OECD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하위 인구 증가율, 세계 3위의 갈등 지수는요. 우리 이거 빼놓고 이 얘기만 자꾸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갖고 놓으면 이거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자아 정체성이 이 얘기 막 하다가 또 이 얘기 막 하다가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이게 왜 동시대에 일어나는 거고 이런 얘기들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성이
굉장히 잘못 형성이 돼 있고 우리 역사가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일종의 정신분석학을 나름대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92년에 귀국해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안은 이제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뭘까 그래갖고 유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서원에 홈스테이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무속에 대해서도 해보고 그럼 한국적인 게 뭘까 이제 이러면서 항상 이제 한국의 DNA, 한국 사람들의 엑기스 딱 한국 사람을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으로 뭐 딱 구별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에센스가 있을 거 아니겠냐.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런 걸 찾아다니죠. 일본이랑 어떻게 다르냐 해서 뭐 우리는 젓가락 숟가락을 이렇게 놓는데 뭐 일본 사람이 이렇게 놓는다라. 하여튼 뭐 별의별 수도 학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99년에 연대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이제 미국에 학술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지타운 대학에서 학술대회가 있어서 조지타운에 그 한국학이 그때 서강대에서 신부님 하셨던 신부님이 또 가서 한국학 그걸 만드셨고 나중에 뭐 빅터 차도 또 오고 그래갖고 상당히 유명한 프로그램이 됐지만 그때 이제 초기에 한국학 관련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논문 뭔가를 써갖고 가서 이제 발표했던 기억은 어렴풋이 나는데 제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데니스 하트라는 켄트 주립대학 교수였던 친구가 발표를 하는 게 있는데 데니스가 서강대에서 박사학위를 했었어요. 그때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서강대학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사 60년대 70년대 경제발전사하고 가족 계획이 어떻게 바뀌고 뭐 그래서 이 현대 아파트들이 지어지면서 그것이 어떻게 해서 뭐 남녀의 구별을 철저하게 공간을 구별을 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친구가 이제 부인도 한국 분이고 한국에서 오래 살았고 박사학위까지 했으니까 한국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발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굉장히 이상한 차이가 있더라. 영어에는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정작 한국말에는 코리안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더라 그래요. 왜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단어가 없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야 봐라. 영어로는 남한에 살면은 사우스 코리안, 북한에 살면 노스 코리안, 미국에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 일본에 살면 코리안 자파니즈, 중국에 살면 코리안 차이니즈. 그러니까 코리안들이 중국, 일본, 미국 가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한국말로는 남한에 살면은 한국 사람, 북한에 살면은 조선 사람, 일본에 살면은 제일교포, 중국에 살면은 조선족, 중앙아시아에 살면은 고려인, 미국에 살면은 재미교포. 단어도 다 다르다. 호칭 자체가 다 다르다. 그래서 재미교포나 제일교포는 주어도 없다. 그 생각해 보실 수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재미교포 그러면 그냥 미국 건너가서 사는 사람이에요. 누가 건너가든지 독일 사람이 미국 건너가서 살아도 재미교포입니다. 재미, 화교. 그럼 미국 가서 사는 중국계인데 재미교포는 그냥 아무나. 제일 화교 그러면 돼. 제일교포 그러면 프랑스 사람이 일본 가서 살아도 제일교포예요. 이게 왜 다 같은 사람이라 그러냐는 거예요. 호칭도 다 다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진짜. 아니 프랑스인이면 프랑스인이고 유대인이면 유대인이고 어딜 가나 유대인이고 독일인이고 프랑스인이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보고 조선 사람이라고 이상하고 북한 사람들이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안 그러는 거고 정확히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모르니까 뭐 한인회 뭐 이제 외국가 뭐 호칭조차가 통일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그때 약간 쇼크를 먹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다가 그러면 조선 사람이라는 거는 알겠어 있었어. 그건 조선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 조선이라는 왕조가 있었으니까 600년. 그래서 북한이 있으니까 북조선 어쩌고 우리 보고 남조선 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 한국은 또 느닷없이 어디서 나온 걸까? 한국 사람이란 말은 언제부터 우리가 썼는가 생각해 보니까 별로 오래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쭉 찾아보면은 이홍장이나 원색의 이런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삼한이라 그래요. 우리를. 고려라고도 그러고 삼한이라고도 그러고 조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이라고 한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한론 할 때 조선을 정복하겠다는 그 한자를 써요. 그러니까 명칭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한이라는 건데 주로 삼한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이란 말은 안 써요. 한국 사람이란 말은 쓰지는 않습니다. 일제시대 내내 우리는 조선인이에요. 조선진. 한국 사람이라고 안 그럽니다. 춘원 이광수가 소설을 30년대에 잠깐 동아일보에 연재한 소설 중에 한국 사람이란 말을 쓰고 잠깐 그리고 일본에서 자기네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는 걸 한인회, 한인 학생 이런 말은 쓰지만 한국 사람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찾아봤습니다. 조교들하고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찾을 수 있었던 한국 사람이라는 단어가 공식 매체에
등장하는 가장 오래된 기록을 우리가 그때 찾을 수 있었던 거는 1962년 9월 22일자 조선일보였어요. 그 전까지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안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그러면 기껏해 60년 된 사람이네. 그럼 뭔가 조선하고는 다르니까 우리가 이름도 따로 붙였던 거 아닙니까? 조선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다. 그럼 이건 정말 어쨌든 뭔가가 다르다는 자아 정체성에 큰 변화가 왔다는 걸 느꼈으니까 이름도 이제 바꿨을 거고. 물론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도 아무리 호칭이 다르더라도 우린 역시 단일 민족이야. 반만년 역사야. 단일 혈통으로 다 단군의 자손이고 우리 분명히 아무리 흩어져 있고 여러 나라에 가서 살고 있고 그러더라도 역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지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져보면은 뭐 호칭이야 뭐 상관없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떤 민족의 공통점, 어떤 민족이라 그러면 그 민족은 주로 언어, 풍습, 이념, 종교, 인종 이런 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하나씩 따져보자. 언어, 한국말을 잘하면 한국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규정하기 나름이겠지만 교포 2세, 3세들 한국말 전혀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외국 사람들 지금 와서 한국말 하는 거 보면 기절할 정도로 잘하죠. 한국 사람보다 더 유식하게 한국말 잘합니다. 진짜. 제 외국어 한국어 열풍이 불어서 한국 선생님 부족해요. 지금 와 있는 영국 대사는 도착하자마자 자기 그 도착 성명을 한국말로 해서 유튜브에 올라가서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맨날 유키즈 on the block 이런 데 나와가지고 유창한 한국말로 유재석이랑 얘기하고 그럽니다. 너무 많아집니다. 지금 이거 아세요? 한국과 강의 제공 상위 30개국인데 각 나라에서 몇 개 대학에서 한국학 관련 과목을 개설했느냐를 따진 거더라고요. 제일 많은 데가 일본인데 일본에는 376개 대학이 한국학 관련한 과목을 지금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맨 꼴찌가 공동 28위가 모로코, 스페인, 싱가포르인데요. 6개씩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싱가포르에 대학이 6개나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인구 500만 인구밖에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말은 이제 너무나 보편적으로 됐죠. K-팝 때문에도 다 한국말 따라하고 뭐 외국에 어느 도시나 가도 다 와서 한국말하고 말 걸고 그 외교관들은 물론이고 상사원들, 주재원들, 유학생들은 물론 이제 한국에 온 사람들 다 이제 한국말 배웁니다. 우리가 옛날에 축구하라고 영어 배워야 됐듯이. 언어는 한국 사람 규정해주지 못합니다. 풍습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죠.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서 풍습이 제일 엉망진창인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식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저도 저렇게 했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외국에서 친구가 와서 한국식 결혼식 보여달라면 뭐 보여주실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복 입고 하다가 반 또 중간에 느닷없이 가갖고는 옷 갈아입고 배추 던지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왜 하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정말. 너무 처참합니다. 그리고 저거 해봐야 조선 거지 뭐 저거 지금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뭐 어디 민속촌 같은 데 가서 연극하는 거 봐야지 되는 거죠. 저 한국 사람들한테 아무 의미 없는 게 돼버렸습니다. 장례식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대학병 영안실에 가갖고 무슨 장례식을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건 다 저렇게 해요. 전통상례 다 없어졌습니다. 가면 슬프고 고인을 기리고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 결혼식에 가면 정말로 즐겁고 서로가 정말 축제 분위기고 절대 잊지 못할 어떤 거를 속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법은 따라서 우리를 전혀 하나로 못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 남은 게 62%가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44%는 제사를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56%는 더 이상 제사 계획도 없다고 또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이념은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념 때문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났고 두 동강 난 나라가 또 두 동강, 세 동강, 네 동강 나고 중국의 시진핑이 왜 저렇게 자기네 근대화 산업화를 억누르면서까지도 왜 다시 잡으려고 그래요? 공산주의 이념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그걸 죽으라고 잡으려고 그러는 거고 김정은이네는 그냥 주체사상 하나라도 붙잡아야지 뭐가 될 것 같으니까 붙잡는 거고 뭐 푸틴 그러는 거고 이란 다 그러는 건데 그거에 비하면 진짜 우리는 완전히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념 다양합니다. 종교는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다양한 나라입니다. 미국이고 이민국가들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개신교가 종교 가진 사람이 25%라 그러고 카톨릭이 10%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시아에? 하나 있어요. 저 필리핀. 필리핀이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 카톨릭이라고 그럽니다. 나머지 일본이요? 구교, 신교 다 합쳐서 1%가 안 돼요. 중국엔 뭐. 반면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일본은
거의 100% 신도하고 불교 합친 겁니다. 저 옛날부터 내려오는 월남, 스리랑카, 태국 뭐 이런 데는 불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 인도 힌두교, 파키스탄 이슬람, 중동 다 이슬람, 이스라엘 빼놓고 유대교.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면은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카톨릭, 영국 성공회, 북구는 루터교, 독일이 반반, 개신교, 천주교 반반. 대서양 건너가면은 남미는 다 카톨릭.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50%가 개신교고 한 15% 정도가 카톨릭이고 나머지도 다 거기서 나온 몰몬교 어쩌고저쩌고해서 다 그쪽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교들입니다. 대한민국만 당상을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아버지는 제사 지내고 엄마는 성당 가고 애들은 개신교 가고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종교는 한국 사람들을 하나로 절대로 못 만들어줍니다. 오히려 딴 나라들을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못 해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게 인종. 야, 그래도 같은 혈통, 피를 나눈 같은 인종 아니냐, 이제 이럽니다. 근데요, 너무나 간단해. 이거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1960년에 우리나라의 성씨가 258개 있었습니다. 이거 공식 통계들입니다. 저 다음, 대한민국 국세조사, 대한민국 인구주택총조, 여기 60년대 조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성씨가 258개였는데요. 그 중에, 그 성씨 중에서, 우리 전통 성씨 중에서도 136개 성씨가 자기네 시조가 외국에서 왔다 그럽니다. 공식적으로요. 자기네 족보에. 귀화 외국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배우기를 뭐 석박김 빼놓고는 다 외국손 성씨라는 것도 다 배우고 그러는데 저희 장모님이 연안이 씨세요. 연안이 씨의 그 프라이드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배제학을 제일 많이 배출한 집안이랍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선생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연안이 씨 시조 이문은 본래 당나라 출신으로 고종, 당나라 고종입니다. 때 중랑장을 지내다가 660년 나당연합군 대총관 소정방의 부장이 되어 신라에 들어와 백제를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신라에 귀화하여 연안 후에 봉해졌고 시급 1천호를 받아 살게 되었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람이네 뭐 저렇게 무슨 단일 혈통이요? 그런데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성씨가 5,582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2006년부터 우리가 다문화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귀화를 해서 우리 시민권을 따요. 국적을 따요. 취득을 해요. 그러면은 무함마드 씨가 파키스탄에서 와서 무함마드 씨가 결혼하고 귀화를 해서 한국 시민이 되면은 성 쓰면 무함마드 그렇게 쓰죠. 본 이슬라마바드. 근데 그거 한자로 쓰겠습니까? 한글로 쓰겠지, 그렇죠? 한자 표기 가능한 성씨는 1,500개밖에 안 된대요, 그나마. 아마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귀화하니까 이제 많아지고 나머지는 4,075개는 아예 한자로 표기조차도 안 된답니다.